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은 참 이상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울리던 알람이 조용했고 양복을 걸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지하철을 향해 바쁘게 뛰지 않아도 됐다.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하루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그 자유는 공허한 구멍처럼 다가왔다. 아이들은 다 컸고 아내와는 대화가 거의 없었으며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퇴직이라는 건 한 사람이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절차의 다른 이름이었다. 며칠을 방 안에서 TV만 보다 보니 스스로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다. 딱히 아픈 데도 없는데 병원에 가고 싶었다. 의사에게라도 나를 봐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시간은 넘치는데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느낌은 나를 ഘ갉아먹었다. 무력감과 무소속의 외로움. 이러다 진짜 늙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 나는 결심했다. 한 번만이라도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자고. 태국은 예전부터 궁금한 나라였다. 뜨겁고 낯선 나라. 여행지로는 가봤지만 살아보는 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곳이라면 남은 인생의 몇 장을 다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물가가 싸고 한국보다 경쟁이 덜한 그곳에서 그저 조용히 이름 모르는 외국인으로 늙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집을 정리하고 퇴직금과 예금, 작게 있던 땅까지 팔아 5억 정도의 돈을 마련했다. 이건 내 전부였다. 태국에 갈 땐 아내도 자식도 말리지 않았다. 마치 잘 가요. 수고했어요라는 듯. 그렇게 나는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공항을 지나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의 일상은 정말 평화로웠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려 마시고 골목길을 산책하고 근처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늦은 오후엔 동네 아이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누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자유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줬다. 그러다 어느 날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린.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계산대 옆에서 잔잔한 음악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그녀는 내가 커피를 주문할 때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또렷한 눈동자에 묘하게 슬픈 기색이 담겨 있었던 걸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처음엔 몇 마디 안 되는 영어로만 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매일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먼저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아저씨, 왜 맨날 혼자 있어요? 나는 피식 웃었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인연은 시작됐다. 리는 조용한 아이였다. 28살이라는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랐고 할머니가 아프신 뒤로 혼자 생계를 꾸려왔다고 했다. 카페 일 외에도 저녁엔 음식점, 주말엔 마사지샵에서도 일한다고 했다. 그녀는 늘 피곤해 보였지만 내 앞에서는 이상하게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내가 한국 요리를 해주면 아빠 생각나요라며 좋아했고 함께 야시장을 거닐 때면 내 팔에 조용히 손을 얹기도 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연민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연민은 어느새 마음을 무르게 만들었고 나는 그녀가 같이 살자는 말을 꺼냈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달은 따뜻했다. 아침이면 그녀가 내 볼에 입을 맞췄고 밤이면 나지막한 음악 속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리는 나를 나이든 한국 아저씨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애틋했고 행동은 다정했다. 나는 점점 그녀 없이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을 그녀와 나누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내 콘도에 그녀의 옷이 걸렸고 내 지갑에서 꺼낸 돈이 그녀 가족의 병원비가 되었다. 나는 그게 부담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것조차 가족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한때 꿈꾸었던 진짜 사랑, 함께 늙어가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따뜻한 삶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리는 눈을 자주 피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눈을 반짝이며 들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식사할 때도 말이 줄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늘 바빴고
나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는 갑자기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왜? 라고 묻자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알겠다고 했고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 나갔다. 며칠 동안 그녀는 연락이 없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면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다. 불안했다. 하지만 더 큰 건 자존심이었다. 혹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어차피 나이 차이도 많은데. 그녀는 지쳤을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낮췄다. 그렇게 5일이 지났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다. 미안해요, 아저씨. 친구랑 좀 다퉈서 핸드폰 꺼놨어요. 그녀는 늘 그렇듯 눈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하지 않았다. 낯설고 무의미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리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술 냄새가 났고 가끔은 생전 처음 보는 향수 냄새가 옷에서 났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선택을 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저녁 린이 샤워를 하는 사이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고 그곳엔 달링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내일은 나랑 자는 거야. 그 늙은이랑은 이제 그만.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고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걸었다. 바람이 불었고 길가의 불빛들이 눈부시게 흔들렸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태국이라는 낯선 나라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날 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숙소를 잡아 하루를 버텼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리는 자고 있었고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다.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간 나는 방콕의 게스트하우스, 친구의 집, 싸구려 숙소를 전전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다. 은행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5억이라는 돈은 내 자존심과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준 카드, 옷 렌터카, 콘도 비용들. 남은 건 없었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외국인에게는 별도 비용이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나왔다. 그때부터 나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았다. 길거리에 앉아 망연히 하늘을 보고 낡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나를 잊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누구였나? 나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했나? 모든 것이 후회였고 모든 것이 원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닥에서 조금씩 나는 다시 나를 보게 되었다. 살아야 했다. 죽는 건 쉽지만 남겨진 자식들이나 한국에서 날 기다리는 시간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았다.